네,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올랐습니다. 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역시 또 2차 전지가 오늘도 사실 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국내 증시는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 영향도 있었고 시작은 개인 중심의 매수세로 일단 출발은 했습니다. 2월 달 국내 소비자 물가가 4.8%로 다소 좀 둔화됐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한국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차트 좀 띄워주시면 사진을 네. 보여주시면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가 아무튼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그 4%대로 둔화된 모습이 이 사진을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소비자 물가 추이가 다소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약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452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 영향 때문에 장 출발부터 외국인들은 현 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했지만 10분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거래소 대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사실 2차전지주 가운데서는 뭐 최근 상승세가 기술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진입했다는 반응도 어느 정도 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종목별로 다 급등은 아니었고요. 일부 종목은 살짝 음봉이 나오거나 약간의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이너스권도 있었고 일부 종목은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10시를 넘어서면서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코스피 200 순매수 전환하면서 일단 코스피를 어느 정도 지지를 했다 볼 수 있겠고 오후 들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24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달러 약세 반전한 모습도 보였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자극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국내는 또 기관들이 오후에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단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자동차 대형주들이 골고루 상승세 보였는데 코스피 강세를 주도한 업종들이고요. 코스피는 2월 이후에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역세 반전하면서 1190원 중반대로 일단 하락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은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네. 서비스 업종도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업종은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화학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비금속 광물 화학 정도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제약업종 매수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FNF 중심으로 섬유의복주가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전지 셀업체에 전반적으로 강세 기록한 가운데 지행과 합작 공장 설립 기대감이 유입된 삼성 SDI가 장중 6%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증권보험 등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인 반면 SD 바이오센서의 하락세 지속 영향에 의료 정밀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또한 기대치보다 낮았던 중국의 성장 목표에 철강 금속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고 원주창고는 HMM과 페노션 등의 해운주도 약세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화학, 기계장비 강세를 보였고 특히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그중에 에코프로 BM이 장중 19%대 급등을 하면서 1월 말 대비로 보면은 약 110%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에코프로도 상승세가 오늘 이어졌는데 1월 말 대비로는 에코프로가 150%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월 말 대비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혹은 2배 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제약, 유통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와, 야, 에코프로비 오늘 19% 넘게 올랐군요. 야, 대단하네 진짜. 이 큰 주식이 코스닥 시총 1위인데 네, 20%가 올랐어요. 그렇네요. 그냥 네. 뭐 딴 거 안 하고 코스닥 시총 1위만 그냥 매매를 했어도 저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네.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쭉 뽑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이렇게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사실은 업종 분류로 따지면 화학 정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상위에는 이제 화학 업종의 수익률이 꽤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을 찾아보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가전, 철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중국과 경쟁에서 많이 좀 처질 거다라고 걱정하던 네네네네. 분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이 지금
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있었던 양해 이슈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에서 이제 뭐 그냥 마냥 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네.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변화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할 섹터는 이거 하나 남았다는 그런 마음이 센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사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배터리 경쟁 같은 데에서도 또 중국이 뭐 더 치고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지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게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진짜 죽는다 이런 생각에 이거에 더 막 몰리는 근데 건지. 과거에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네. 분야가 중국에게 잠식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고 예, 예. 또 사실 그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핵심 광물법이라든지 네, 네, 이렇게 네. 중국을 막아주는 법안 등이 자꾸 등장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주가 측면에 있어서 바로 그런 기대감 등이 많이 지금 많이 투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배터리 이야기를 꽤 오래 했었는데요. 뭐 금요일 날 관련된 컨텐츠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나마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밖에 없는데 SDI가 뭐 미국 미시간주에서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 생산 능력 30에서 5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게 예정이고 전기차 한 40만 대에서 60만 대 정도 탑재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조 원에 달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 SDI가 다소 좀 보수적인 캐파 전략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뭐 증설 전략 변화가 보이면서 그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상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수요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장의 주목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국 내 국내 배터리 업체 주요 합작 공장 관련된 사진을 제가 좀 따와 봤는데요. 중앙일보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렇게 SDI나 LG에너지솔루션이 등등 어떻게 되고 완공 시점, 규모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주로서는 뭐 삼성 L&D, 상실 EDP, TCC 스틸, 뭐 WCP, 신흥 SEC,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 2차 전지 밸류체인 장비 관련주로도 필옵틱스나 코인테크,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절대 장비 수주 금액 규모로 봐서는 뭐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절대 수주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OPM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네.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역별 이 관련된 판매량인데요. 순수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인데 YY 성장률로 보면 빨간색이 이제 중국 선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 워낙 크게 이제 성장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급률이 30% 정도까지 신재생 자동차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약간 좀 주춤하거나 역성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쪽은 회색이 특히나 미국인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유럽도 조금 회복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EU가 이르면 내주 정도의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협의안을 EU가 미국과 합의할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됐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북미 순방에 나서는 집행위원장이 10일 날 그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 합의를 통해서 EU가 미국과의 FTA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또 이제 약간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 시장에서 약간 우리나라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2차 전지 전기차 부분 규제를 해소하면서 약 2조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SDI 수원 사업장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파일럿 뭐 라인을 점검하면서 오늘 6월달에 뭐 완공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 소형 샘플셀을 제작하면서 성능 테스트가 들어간다 이게 나오니까 또 전고체 라인과 관련된 뭐 이수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중국 여객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판매 대수가 84,402대로 전년 동기 대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견조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지난 주말에 3.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 BYD가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1월과 2월 중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비클 관련된 매달 먼슬리 세일즈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수출까지 포함한 겁니다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왼쪽에 보시면은 테슬라 쪽에 1월 달에 66,051대, 2월 달에 74,402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견조하게 어쨌든 가격이나 이후로 좀 물량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마지막으로 하나증권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번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탈 정제 사업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다. 그래서 리튬 정제 설비를 빠르게 늘려갈 것으로 강조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이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광물과 금속 소재 쪽을 직접 관리를 하되 미드스트림, 이게 셀 생산 관련인데 이쪽은 셀 메이커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래서 배터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업스트림, 그러니까 광물과 금속 소재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 확보를 할 것이고 셀 생산은 셀 메이커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LNF의 테슬라 공급 계약과 기타 소재군들의 최근 테슬라 계약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는 흐름이라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업스트림의 수직 계열화의 정도에 따라 셀 메이커별로 중장기 수익성 확보와 가격 협상력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수직 계열화가 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신규 진출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전략으로 바뀌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강도가 가장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멀티플이 좀 더 상향 조정되려면 필요 조건은 업스트림의 수직 계열화에 달려 있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제 산업에 대한 재평가인데 결국은 테슬라가 지난 2년간 정제 사업을 돈 찍어내는 면허를 가진 사업 또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서 주는 힌트가 정제 사업을 사라는 것인데 최근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 역시 수소나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구체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들의 재평가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처럼 이제 밸류 체인의 확장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서 관련 기업으로서는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고려 아연 등을 집었습니다. 네. 정제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 정제 산업. 이것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갈까요? 네, 뭐 웨어러블 관련된 로봇, AI주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냥 뉴스 플로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시니어 케어 특화 첫 웨어러블 로봇의 명칭을 봇핏이라고 정하고 출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EX1 이게 제임스 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의료 보조 기구로 이제 뭐 약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리에 힘이 조금 없는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제임스 힙 관련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봇핏으로 정해졌고요. 삼성전자가 이달 초 특허청에 봇핏 상표를 출원하고 앱 서비스 이용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인탑스가 과거에 이제 이 관련된 주로 이야기됐는데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네. 더군다나 하반기 IPO 예정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주관사 선정 과정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아마 3월 초순까지 마감 후에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관사 선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2년 기준 연간 판매량이 1,400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외 판매 비중이 70%, 여기에 북미가 28, 유럽이 31% 수준인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독일 법인을 설립할 예정으로 해서 아마 해외 사업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이제 11개 제품 라인업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조 단위 이상의 시가총액이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아마 2021년 말에 프리 IPO 당시 사업 가치 4,400억 수준으로 프렉시스 캐피칼 그다음에 이제 한국 투자 파트너스로부터 400억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3일 기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이제 상장 전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벌써 이제 상장해서 시총이 1조 7천억이 됐는데 네. 매출로 따져보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한 3배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높은 시총이 될 거라 말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매출이 13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매출이 13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니까 매출이 130억인데 네네. 1조예요?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투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하냐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정도 받고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3배이고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2, 3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건 약간 뭐 평가 기준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기대감이 꽤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91% 보유하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도 자회사 기업 가치 증가에 따른 수혜로 뭐 레이팅 국민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꽤 있어서 관련된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야, 로봇 관련주도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지금 네. 근데 실제 매출액이 500억에 네. 영업이익이 100억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가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유달리 많이 올라간 사례로 보시면 되겠죠. 네. 뭐 시장 가치를 적정 가치라고 딱 우리가 이렇게 네네. 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라는 네네. 거죠. 자, 그리고 철강은 오늘 중국 성장률 전망이 조금 낮게 나오면서 안 좋았습니까? 근데 기대감보다 좀 못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인데요. 이 빨갛게 그려진 것이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 달성했던 경제 성장률이고요. 이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 지금 23년이 5% 정도 잡긴 했지만은 성장률이 22년에는 3% 정도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5%도 굉장히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도 5%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목표치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 회색 선을 좀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94년 이후에 가장 낮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3%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보고서에서 3월 5일 개막한 양회에서 기대했던 재정 확대, 부동산 부양책이 공개되지 않았고 부채 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신규 부채 부담 억제라든지 대출 잔액 축소에 대한 내용이 실제 많았고 부동산을 통한 재정 재원 확대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주요 관영 언론이 공개된 정부 업무 보고 요약본 자료에도 고용 관련 목표치 위주로 언급되었고 재정 투자는 메인 페이지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인 수치가 나오고 보수적인 언급들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기대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완만한 증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2023년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다소 좀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관련된 시크리컬, 그러니까 철강주라든지 뭐 화학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쪽이 시크리컬 쪽이 좀 빠졌다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도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도표를 좀 보시면 이게 조선업 A2G라는 뭐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중국의 양회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지방 특수 목적 채권에 대한 할당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가운데쯤에 스페셜 로컬 거버먼트 본드 쿼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작년에 4조 1,500억 위안에서 올해는 3조 8천억 위안으로 싹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특수 목적 채권에 대한 할당량이 줄어들면 결국은 주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재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방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각 지방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니까 결국은 관련해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시크릿컬 업종, 인프라 관련 쪽이 약간 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주 사실 철강주가 금요일 날은 급등했다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그거 다 그대로 다 토하는 모습이어서 맞아요. 예. 어느 쪽에 이게 좀 박자를 맞춰야 될지.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은 부동산 쪽을 결국은 부양하지 않으면 중국은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철강이 일단 가려면 부동산이 가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군요. 이게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철강이나 시크리컬 뭐 화학 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논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네. 경제 성장 어쨌든 만들어내려면 부동산 죽은 상태는 절대 안 된다. 네네네, 부동산을 그렇죠. 살리려면 여러 번 네. 공사해야 될 거고 그러면 네네네. 아마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철강, 화학 이쪽은 시크리컬 쪽은 따라서 갈 수밖에 네, 없다. 실적이 당장 안 떨어더라도 중국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그 섹터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이따 오실 또 저기 그 우리 86번가 네. 예, 그 대표님께서 또 대표님. 말씀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중국의 핵심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결국은 시크리컬이 조금 실적은 조금 뒤늦게 따라오겠지만 경기 부양 관련된 기대감. 근데 철강 관련해서 사실 미국도 최근에 12월 셋째 주 정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5번 이상 철강 가격을 올리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가격 인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철강주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역시나 이제 철강 쪽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주가들이 빠졌지만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등은 빠졌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뭐 그 2차 전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리튬 관련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포스코 홀딩스를 좀 좋게 보는 쪽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뭐 선박 공급 과잉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감소 여파에 해운주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역시 언론에 따르면은 운임 급락으로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좀 벌써 나온 것 선박이 같습니다. 공급 과잉이에요? 네, 해운업계 따르면 아니, 선박은 이게 뭐 그렇게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청 뭐 몇 년 간다면서요. 그러지 않았나? 네, 사실 그랬죠. 근데 워낙 이제 운임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네네. 이게 이제 빠지면서 그 기대감이 좀 빨리 식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3일 이연되는 상황인데 이연되는. 그렇죠. 3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SCFI라고 하는데 이게 전주 대비 또 15.6포인트, 그러니까 1.65% 하락하면서 931포인트 정도 때까지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빠지면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꺾였는데 그 해운업계에 따르면은 국적 성사인 HMM은 지난 1월과 2월에 블랭크 세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임시 결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기도 했고요. HMM이 소속된 해운동맹 D 얼라이언스가 당초 계획보다 36%나 결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있는 거죠, 운행을. 그리고 같은 기간 세계 1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와 덴마크 머스크가 결성한 2M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29%를 결편했고 오션 얼라이언스도 23%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해운사 조사기관 알파 라이너에 따르면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예정된 아시아에서 유럽 항로에 196편 중에 53편이 또 취소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소 조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된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수요 회복이 생각보다 속도가 좀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해운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항공 쪽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 여객수 수요 증가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의 LCC주, 그러니까 뭐 국적기보다는 이 관련된 LCC주가 좀 좋았는데요. 국제면 원래 그러니까 국제가 더 좋아야 국적기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주나 뭐 유럽은 장거리 노선은 이제 그쪽이겠지만은 단거리 일본이나 동남아 이쪽은 LCC가 강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요. 대신증권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지난 4분기부터 국제 여객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 당연히 10월달 이후로 일본 쪽은 엄청나게 많이 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일본인도 많았고, 그다음 나가는 한국도 한국인들도 일본으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동남아도 꽤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로는 출국자 수는 23.3% 그리고 입국자 수는 18.3%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룸이 많이 정상화되면은 룸이 많이 남아 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제 여객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걸로 보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 주시면은 대신증권의 자료 중에 23년 내국인 출국자 수가 22년 대비로 봤을 때는 3.9배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올해 관련된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약간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국자 수가 정상적으로 보인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미주와 유럽 노선이 지금 2019년 대비 수승객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약간 파란색으로 된 게 미주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유럽 노선입니다. 그래서 미주 노선은 뭐 90.4%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유럽 노선은 아직은 58.7% 조금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주가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유럽 쪽은 아직은 좀 멀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여주시면 동남아, 일본, 중국 노선인데요. 2019년 대비 수송객 비율을 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은 회색 선으로 보이신 거 보시면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달에는 19년 대비로 또 107%니까 거의 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일본은 연말에 12월 달에. 그리고 폭증했어요. 19년 대비니까. 그렇죠. 19년 네네. 대비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로도 지금 107%니까 그러네요. 일본은 뭐 더 많이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12월 달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보시면 동남아 쪽은 서서히 회복하면서 한 70%대 뭐 중후반 정도 보이고 있죠. 지금 동남아 노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일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밑에 보시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뭐 거의 없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근데 중국은 서서히 열리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삼성증권 리포트를 조금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삼성증권의 추정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 연간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중국인들이 올해 들어온다. 근데 내년에는 800만 명 정도까지는 추정을 한다고 이제 삼성증권은 추정을 했었는데 네. 800만 명 수준이면 2016년 수준이에요. 그때가 한 8, 9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가 한참 뭐 도민준, 뭐 별그대 뭐 그리고 이제 뭐 태양의 후예 네네네네. 막 터지면서 그때 막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상당히 좋았던 시절인데 뭐 그때 정도 수준까지 내년에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삼성증권은 회복에 관련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일단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아무튼 지금 중국 관련된 노선은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좋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국내 지역별 공항 여객 국제 여객수인데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2016년에서 19년까지 코로나 이전의 평균치입니다. 6, 7, 8, 9, 4년 정도의 평균치인데요. 인천에 대한 여객수가 뭐 그 여기가 보면은 1000명 단위니까 535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이용했고요. 김포 뭐 이렇게 보시면은 35만 명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밑에 2023년 1월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회복률이 인천은 65% 그리고 김포는 42.6% 그리고 김해도 63.7% 제주는 15.9%밖에 안 된다 그러고요. 뭐 청주 이쪽은 뭐 약간 지역별이니까. 약간 뭐 일단 지방이니까 약간 그렇다 치더라도 뭐 김포, 김해, 제주, 인천을 보더라도 일단 아직까지는 국제 관련된 여객수가 인천공항이 6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은 룸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들은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10%대라는 거는 중국에서 가는 중국에서 제주로 가는 그 뭐 관광객들이 그쪽도 거의 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갔었던 그랬었죠, 그때 해가 예전에. 있으니까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아직 회복 초기 단계인 입국자 수는 네. 어쨌든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주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뭐 대한항공보다는 네. LCC 쪽으로 좀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1분기로 봐서는 뭐 진에어나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등등 보면 뭐 1분기 정도 뭐 영업이익이 뭐 400억대 뭐 600억대 이렇게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잠식도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분위기고 네. 또 이제 영업이익을 분기 단위로 좀 보여주니까 LCC가 조금 반응을 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또 너무 빨리 오르면 실적 회복 단계보다는 주가가 또 너무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사 주가는 언제 제일 많이 움직입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네. 해외여행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이 아주 좋을 때 특별하게 이제 항공사에 대한 뭔가 특화된 네. 영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네. 이렇게 독주하던 거를 본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항공으로 뭐 크게 뭐 잘 돈 벌고 이런 게 쉽지는 않군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운송과 교통이라는 건 하나의 네. 공공재 느낌이 조금 더 크거든요. 아. 이게 돈을 더 번다라고 막 돈을 더 받는다라든지 이윤을 더 남긴다라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오리엔트해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셔야 됩니다. 하긴 또 항공이 사람 막 몰린다고 갑자기 지금은 뭐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뭐 한 해 예를 들어 뭐 100만 명 가는데 갑자기 다음 해 200만 명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이런 특수에서 갑자기 이제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던 때는 이제 다른 뭐 일본이나 다른 항공사들이 재무적 위험에 빠져서 뭐 노선을 줄인다라든지. 그럼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선이 반사이드 개념에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은 있는데 네. 업황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나서 운송주가 반응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가 오늘 좀 좋았습니까? 네, IT 부품이 좀 들썩였는데요. 네.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라는 국면이 온다면 사실 뭐 그다음 후보군으로는 사실 IT 쪽이 뭐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에 뭐 그다음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IT 부품주가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꽤 높게 오른 종목도 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3월에 휴대폰 부품 업종 주가에 대한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며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오늘 또 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산업의 본격적인 회복보다는 아마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모델의 판매 양호한 뭐 어떤 모델 데이터라든지 중국에서 기저 효과 그리고 교체 수요로 인한 휴대폰 생산이 전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YY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대신증권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5 생산도 한 1개월 정도 선행될 것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 부품 기업들의 가동률 상승이나 실적 개선이 아마 컨센서스 대비 조금 앞당겨지는 분위기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MLCC가 특히 3월의 저점 통과 그리고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전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대신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MLCC 월별 ASP나 증가율을 보면은 확실히 막대 그래프 회색선도 증가율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월별 증감률도 지금 파란색 선으로 보니까 월별 증감인데 일단은 연초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근에 차량용 MLCC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MLCC 관련주로서는 뭐 아모텍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이야기되는데 네. 이쪽과 관련된 중소형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거든요. 관련된 MLCC가 IT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주가가 그 무겁던 삼성전기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카메라 모듈이나 OIS 관련된 기업들도 출하량 증가나 폴리디즘 비중 확대로 일단 단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 볼 때는 아마 삼성전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카메라 모듈 매출과 영업이익률인데 이 부분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일단 올라오는 부분들이 삼성전기 쪽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과 관련된 쪽도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게 보이는 종목이라서 해성 옵틱스나 이런 종목, 대덕전자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MLCC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 뭐 이런 종목들도 보이는 상황이고 오늘 BH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이폰 부품주도 꽤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LG이노텍도 좀 쉬었다가 오늘 올라오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LG이노텍, 삼성전기와 같은 큰 종목들 그 외에도 BH, 대덕전자, PI섬전소재, 사막 콘덴서, 해성 옵틱스 그다음에 최근에 OLED 관련된 쪽에 대면적화되면서 소재주들도 꽤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IT 쪽에서 좀 꿈틀거림이 있다는 점에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근데 그 영업이익률이 오른쪽 숫자 보니까 지금 이제 한 5%좀 넘고 한 6%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에 뭐 1%, 2% 뭐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 16년, 뭐 17년, 15년 뭐 이때는 우리나라 휴대폰 그렇게 안 될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는 거는 와 이거 뭐 그 사실 이제 MLCC 같은 경우도 재고 네.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재고 예. 작년에 그 중국에서 사실은 출하량이나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을 했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MLCC나 이런 것들이 재고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삼성전기도 주가가 꽤 많이 빠졌었거든요. MLCC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고 IT 부품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지난 연말 12월부터 월간 단위로 MLCC 재고량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ASP 월별 ASP도 MLCC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삼성전기 쪽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사실 OLED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관련된 대면적화 관련된 제품 관련된 런칭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외에 이제 대면적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뭐 태블릿 이런 쪽에 OLED가 들어가면 소재는 그만큼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관련된 만큼의 소재가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시장이 열리니까 소재주들은 거기에 관련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들이 마진 측면에서 위협을 받을 때는 항상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을 때거든요. 뭐 중국이라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싼 물건을 들여갖고 네, 시장에 네, 뿌려버리게 되면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단가를 후려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마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주 테마 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그 메리츠 증권의 보고서 아주 긴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 그 사진을 먼저 좀 또 주시죠.
뭐 이렇게 스페이스 워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주요 이벤트 위쪽에 거는 뭐 크게 보여줄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뭐 해외 국내 관련된 타임 스케줄별로 약간 그림 그린 이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쉽게 올해 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3월 8일 날 뭐 릴레이티비티 스페이스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뭐 테란 원이 발사 예정이다. 3월 8일 날 이렇게 나오는 거고 3월 달에 스페이스X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발사 예정이 또 돼 있고 아, 그 저게 이제 네. 스페이스 X군요. 네,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렸네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그 4월 달에 유럽 우주국 그 ESA 뭐 관련해 가지고 뭐 목성 얼음 위성 탐사선 주이스를 뭐 발사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6월 달에도 뭐 대한민국 누리호 3차 발사, 우주 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대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6월 달에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그다음에 11월 달에 원웹의 국내와 글로벌 서비스 예상. 이 관련된 계속 이렇게 스케줄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리츠 증권이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도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 올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꽤 긴 리포트를 냈고요.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위성을 통한 긴급 구조 요청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23년 신형 애플 워치에도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 것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22년 9월 달에 메이트 50에 세계 최초 위성통신 기능을 적용했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플래그십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할 것을 전망하니까 이 위성통신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25년에 위성 대역폭 폭등기에 앞서서 23년, 24년은 반도체 양성 능력 준비 과정이 될 거고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고집적 차폐, 박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관련주들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메리츠 증권에서 보여주신 그 스페이스 X 스타링크 국내 밸류 체인인데요. 뭐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코세스, 그 다음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관련된 스페이스 X 관련된 국내 밸류 체인을 좀 도식화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원앱과 그 다음에 뭐 큐퍼 관련된 국내 밸류 체인 이야기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 뭐 종목들이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저궤도 관련된 LEO, Low Earth Orbit 관련된 위성통신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결국은 스타링크하고 원앱, 그다음에 쿠이퍼 관련된 3강 구조를 압축된다고 코멘트하면서 결국 특히 대역폭 기준으로 분석한 스타링크 관련 제품의 수요가 24년과 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리포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달 2월에 신성장 4.0 전략 그리고 K 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주항공과 6 기술 분야 관련된 육성 계획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뭐 모멘텀이 또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보면은 밸류가 또 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의 우주 기업들의 올해 예상 전체 PER 평균은 97.8배. 근데 국내 기업들은 평균이 27배 정도 수준이고요. 해외 쪽은 139배라고 그럽니다. PER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이제 싸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땐 PER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 기대감이 있다고 보기도 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주항공주를 밸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그렇죠. 예. 이미 우주 밖에 있거든요. 가치가 모든 맞습니다. 가치가 우주 예, 밖에 예. 있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우습고. 뭐 그렇긴 한데 뭐 근데 뭐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리포트를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도 보면 뭐 어떤 종목은 80배, 100배 넘는 회사도 좀 있고 일부 뭐 30배, 40배 정도는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또 2차 전지는 그런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PER로 보는 게 아니라 PEG로 봐야 된다. 성장률을 뭐 이렇게 감안한 PEG를 또 약간 밸류에이션 부분에 보는 부분도 있는데 PE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PER이 50배인데 3개년 연속 뭐 이렇게 EPS 증가율이 50배 네. 이상이면 PEG가 1배 미만이니까 뭐 좀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혹시 네. 외국의 우주항공 쪽은 그 PER이 좀 높고 우리가 좀 낮은 이유가 그 외국의 우주항공 이쪽은 이제 직접 자기네가 뭔가 만들어서 이제 쏘는 거라 잘못하면 이제 빵 터질 수도 있고 정말 잘 나가면 정말 대박 터질 수도 있어서 이제 이게 PER이 좀 높고 우리는 대체로 그런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데 넣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납품 혹은 뭐 계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지만 잘 된다고 한들 크게 막 또 대박 날 것도 없어서 PER이 낮은 건 아닙니까?
뭐 합리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 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는 전체 밸류가 네.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죠. 나스닥 네. 시장하고 국내 시장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르고요. 또 시장 자체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그쪽은 주도하는 쪽이고 우린 거기에 대한 납품하는 쪽이다 보니까 뭐 그런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문제는 또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분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디 갈까요? 네, 뭐 관련된 그 전기 충전 사업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아 처음으로 미국 충전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영채비가 공식 선정된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인프라 프로젝트는 미국이 추진 중인 그 이동 수단의 전동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핵심 계획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 설치라든지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활성화된 미국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내에 전기차 충전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으로 어쨌든 대형 채비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를 넘어서 이제 미국 전역의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뭐 확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 정부가 7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 규모가 이제 감안되면은 결국은 미국 전역에 상당히 좀 확대가 속도가 빠르다든지 굉장히 뭐 5억 달러 정도 수준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쪽과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좀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테마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디스플레이텍, 홀딩스? 네, 디스플레이텍, SK 네트워크스, 네. S트래픽 등등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주로서 언급된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대형 채비에 투자한 바가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대형 채비라는 데가 그 충전 사업자 예. 충전 회사예요? 네네. 상장사입니까? 상장사는 아니에요. 아, 상장사는 아니고요. 아. 자,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조금 좋았죠? 네, 뭐 언론에 따르면은 애플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일단 셋째 주 이번 달 국내 서비스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다다음 주쯤에 되겠군요. 그렇죠. 현대카드에서는 지금 개시 일정을 한 20일에서 27일 정도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현대카드가 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다른 카드가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당분간 현대카드로만 아마 참여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더본 코리아 이 백종원 씨죠. 이 네. 관련된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백다방이 26일부터 대다수 매장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정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백다방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애플페이를 바로 이게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 현대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애플페이를 바로 받는다는 네, 바로 얘기겠군요.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따로 백다방 매장에서. 카드가 없더라도 네. 맞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백다방에서도 이제 그 애플폰과 NFC 뭐 이런 이제 통신 방식으로 바로 갖다 대면 그냥 결제가 되는 이런 네, 뭐 방식으로. 단말기를 뭐 깔았으니까 그게 되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백다방과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현대카드로만 이제 사용하는 건 현대카드. 가능하고, 예, 그렇고 이제 그 매장에서는 이제 백다방이 한다 26일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26일부터 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번 달에는 애플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셀피 글로벌이나 뭐 한국정보통신, 이루원 네. 등의 뭐 애플페이 테마주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이 뭐 한다고 해서 과연 이 회사들이 어떻게 정말 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좀 열어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기술주들 강세 요인은 결국은 이제 뭐 국제금리 하락세라든지 기술주 투심 개선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페드에 관련된 통화 정책 관련된 뭐 국제금리가 뭐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네. 이 심층 인터뷰에서 일단 말씀을 정광호 대표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기술주, 반도체주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IT 대표주들 기술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는 어쨌든 국제금리가 좀 빠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었다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약간 커멘트가 있어서 얘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반도체 메모리 산업에 대한 점검이라는 그
그 리포트를 내면서 과거에 어땠을까에 대한 이슈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연초 이후에 메모리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부진하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고객사들의 재고 축소 기조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모두 당초 예상치보다 가이던스를 하회할 거다. 그러니까 출하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격도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반도체 재고율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뛰어오르죠. 재고율이 지금 265%나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재고 추이가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재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업황이 안 좋고 가격도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대비 가격도 모두 가이던스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그걸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정도부터는 다소 완만하지만 네. 점진적인 업황 회복 구간으로 진입하는데 네, 네, 네. 모멘텀은 뭐냐면 이제 네. 뭐 물론 이제 5월달 정도부터 사파이어 레페지나 본격 출하 때문에 서버용은 아마 5월 정도부터 회복 구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캐펙스 조정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주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운 사이클 종료 이후에 업 사이클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재고 레벨의 정점이 확인된 이후 주가는 바로 후행해서 반등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이닉스나 등은, 네. 그 재고 정점에서 가격은 주가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가는 움직인다 네, 오히려. 정점에서 내려오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가 반등이 재고 네. 레벨의 절대 수치하고는 무관했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재고 레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재고 레벨의 절대 수치와는 무관하게 정점에서 꺾이면 일단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2019년 상반기 보면 업계 재고 레벨이 한 5주에서 6주 수준인데 2016년도에 2배 수준까지 재고 레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는 재고 레벨의 정점 정상화와 무관하게 정점 확인 이후에 바로 주가는 반등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는 가격의 반등 시점과도 무관한데 통상 가격의 반등은 기축적된 재고의 충분한 소진 이후에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황의 회복과 주가 반등 대비 가격의 반등은 다소 굉장히 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주가가 뭐 선행해서 6개월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 이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2016년 19년에도 가격은 주가 반등 이후에 2개나 3개 분기 이후에 후행적으로 이제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전부터 가격보다도 먼저 주가가 움직였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기축축돼 있는 높은 재고 수준을 감안하면 가격의 반등 시점은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는 주가와 이가 무관하게 재고의 축소 시점과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재고 주수인데요. 보시면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모나게 보시면 2016, 12년, 16년, 19년 이렇게 보시면은 재고 수준이 16년도 보시더라도 재고 수준이 19년도가 16년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재고 수준이. 근데 주가는 그때 절대 수치, 재고의 절대 수치 상관없이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재고가 고점을 찍고 일단 내려오면 주가는 움직인 거죠.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하이닉스도 똑같습니다. 2016년도과 19년도 보시면은 절대 재고 수치가 16년보다 19년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때도 재고가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움직였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면 아마 최근의 주가 수준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고 수준이 최근에 다소 좀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나올 거다. 재고 피크 이후에 그래서 1분기 이후에 2분기부터는 재고가 좀 떨어지는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좀 반도체 쪽은 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화투자증권에서 어쨌든 리포팅은 그런 네. 모멘텀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리포트가 정말 뭐 정답이다는 걸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논리가 좀 있었다는 걸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반도체 재고율은 삼성전자에 남아 있는 재고만 이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각 사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도 재고율로 이게 계산이 되는지 그건 반도체 애널리스트 불러서 여쭤볼까요?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도 뭐 전해드려야 그 되니까. 좀 전에 아마 네. 그 재고율은 그 전체 출하 네. 대비 재고 비율이니까 아마 각 개별 네. 기업마다, 개별 기업마다 있었을 다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는 가지만 네네. 네.
그래서 뭐 국내 아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좀 작성된 게 아닌가 싶고요. 출하가 높아지면 재고가 당연히 좀 빠지겠죠. 네. 근데 이제 추가가 워낙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재고라도 출하가 떨어지면 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비교되면서 아까 265% 이상 이제 엄청나게 재고 비율이 올라온 건데 이게 어쨌든 고점에서 꺾이면 절대 수치와 상관없이 주가는 과거의 트렌드를 보면 주가는 일단 우상향 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분석을 했는데 그렇죠. 이 논리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사실 되겠습니다. 뭐 저런 재고 주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밝혀질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이제 추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 이게 딱 부러지는 어떤 숫자다라고 단정져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는 86번과 정광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밝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